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감의 공감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앞서간 두 천재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뉴턴, 아인슈타인, 저희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굳이 둘을 비교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두 천재가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지 뭔가 좀 쉬운 설명과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자녀분들과의 대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소개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들의 학문적인 업적은 책이나 강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 인류가 낳은 불세출의 천재입니다. 이 미천한 제가 소개하기에 민망할 정도예요. 이분은 우선 어떤 분인지 특정해서 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뉴턴이에요. 가장 잘 알려진 이 수학자라는 타이틀 이외에도 천문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심지어는 연금술사 이런 명칭이 다 가능한 분입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이 이 뉴턴의 묘비명에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대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감싸여 있었도다. 주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밝아졌도다. 정말 대단한 칭송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같아요. 이 뉴턴은 고전 물리학의 체계를 집대성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과학적인 근대화의 기틀을 세운 분이에요. 이 프린키피아라는 위대한 저서를 잠시 짬을 내서 틈틈이 썼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참 마음이 상하는 내용이에요. 취미로 썼답니다, 그거를. 인류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혹은 가장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책을 골라보라 하면 첫 번째가 바이블이에요. 성경. 근데 이건 좀 종교적이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입니다. 보통 학자의 길을 걸으면 비세속적이기가 쉬울 텐데 이 뉴턴은 당시 사회 참여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조폐국장을 25년이나 했는데 역시나 위대한 천재스럽게 동전의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두리에 이렇게 톱니바퀴 있잖아요. 이 톱니바퀴 형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그 잠깐 사회 참여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또 대단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미분법에 대한 발견에 대해서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와 논쟁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각자 따로 발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뭔가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빨랐는가 영국과 독일 양국이 아주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이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당시 유럽의 두 축인 영국과 독일의 학자들이 서로 먼저 발견했다고 이렇게 경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학적으로 유럽이 가장 우수한 인종이자 민족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뉴턴 당시 유럽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보아온 그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등이 정말 수도 없이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딱히 부인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 유럽은 정말 현대 문명의 요람이자 발상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한때 중세 유럽의 철학, 수학, 물리학 등의 이 학문적인 성과들이 그들이 없었어도 아시아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문명적인 성과와 발전이 이 몇몇 천재들의 출현에 기초하는 아주 우연한 사건인 건가 아니면 시대의 진행과 더불어 필연적인 건가 이렇게 다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한 문명의 역사는 끝없는 발전을 이루면서 고도한 향연을 누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명이 결국은 파국으로 향할 것인가 이런 아주 거대 담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좀 더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뉴턴의 업적과 학문적인 연구 성과는 과연 이 한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양인가 하는 게 궁금할 정도로 정말로 방대했어요.
또 그 깊이도 그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뭐 최고 절정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지구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고 한 200억 명 정도가 이 지구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 행성에.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지성이자 진정한 의미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나 대단한 뉴턴이라는 분과 견줄 만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분의 비교는 그들의 학문적인 성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를 그 시대의 한계 내에서 해석하고 설명해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턴이 고전 물리학을 완성했다고 말해지는데 이 고전 물리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왜 물리학에 고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현대 물리학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뭔가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뉴턴이라는 천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들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밝혀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기계나 기구를 통하지 않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 즉 현상계 안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오감 영역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물리 법칙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뉴턴 역학으로 거의 모든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차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뭐 물체를 이렇게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뭐 포탄을 쏠 때 그 궤적, 아니면 뭐 두 물체 이렇게 상호간에 충돌해서 오는 그 에너지 분산, 아니면 물체를 가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런 설명과 계산에 아주 대단한 정확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더군다나 태양계 행성 움직임 정도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저희 태양계 행성들은 이심률이 워낙 작아서 거의 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이 물리적인 운동을 설명해낼 수 있는 물리학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해냈음에도 그것이 고전 물리학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많은 현대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겁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운동의 원리인 관성, 가속도, 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정립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긴다 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만륜력의 법칙을 도출해낸 거예요. 뭐 진짜인지는 여전히 뭐 논쟁이 많지만 사과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해냈다는 바로 그 법칙입니다. 만륜력의 법칙. 하지만 뉴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왜 모든 물체가 이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을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예요. 제가 속였다고 표현한 건 당연히 이건 뭐 무리한 말인데 이 뉴턴 자신은 고민을 더 많이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나 이렇게 사람을 많이 속여도 되는 걸까 하고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을 만든 이 뉴턴이라는 천재가 그 부분을 놓쳤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 가지 기본 법칙을 만들고 거기에서 만륜력의 법칙을 도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물체가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는 이 뉴턴 자신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위대한 천재인 뉴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얼버무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물체들에게는 근원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프린키피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인력이라는 거를 뭐 우리도 알고 있듯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뭔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이용해서 물리적인 설명을 한다는 게 수학자적인 마인드로 분명히 용납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뉴턴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17세기 당시의 과학과 수학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장비나 실험 도구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은 이 공간의 곡률, 구부러진 정도와 또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그 상태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 모든 물체들이 끌어당기는 이유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휘어진 공간으로 평면에 움푹 이렇게 패인 구덩이가 있으면 공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휘어진 공간 안에 물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게 바로 뉴턴이 설명한 그 만류 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물질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어떤 물질은 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휜 공간으로 뭔가 힘을 받는 게 그게 바로 인력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3차원 공간의 휘어짐을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주 쓰이는 저희가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4차원이라는 공간을 이미지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4차원 공간을 아직은 저희가 시각화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2차원의 비유, 이렇게 평면에 구덩이가 있으면 공이 굴러 떨어진다 이 정도 설명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설명하는 방식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제가 뉴턴 역학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오감의 영역 안에서 잘 들어맞는 이론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가 뉴턴 역학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측정 기구나 기계가 발전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계를 넘어서 아주 작은 그 미시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우주 같은 아주 큰 거시적인 영역에서 이 뉴턴 역학으로는 오차가 너무 크게 나게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처럼 분자를 다루거나 태양계 넘어서 뭐 은하계나 더 큰 우주를 설명하는 경우에 이 뉴턴 역학으로 도저히 그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차량의 운전 속도나 뭐 대포할 속도 정도, 우리 대략 인간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속도 구간에서는 정확하다는 그 뉴턴 역학이 빛의 움직임처럼 뭐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는 오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시 영역, 거시 영역,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뉴턴 역학은 이 상대성 이론에서 중간 부분의 영역, 즉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거고 이 상대성 이론의 중간 부분의 아주 일부였던 거란 말이에요. 뉴턴 역학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뉴턴 역학을 포함할 수 있는 더 확장된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 상대성 이론으로 질량을 가지지 않는 빛이라는 전자기파가 중력에 의해서 왜 굴절이 되는가 하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아주 큰 천체 옆에 빛이 지나가면 빛이 휘거든요. 뉴턴 역학으로는 질량을 가지지 않으면 빛의 질량이 없거든요. 질량이 없기 때문에 휠 수가 없어요.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인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이 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휘어진 공간으로 빛이 지나가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은 대학 졸업 후에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리를 이끌어온 우리 시대의 천재가 이 일상의 영위를 위해서 평범한 일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역시나 아인슈타인답게 특허 심사관으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는 중에 1905년도에 5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중에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초석이 된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상대성 이론의 그 엄청난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정작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라는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광전 효과라는 건 빛의 입자성을 밝힌 실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주 측정기에도 이 광전 효과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아닌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그 당시에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뭐 전 세계 몇 명밖에 되지 않아서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뭐 얼마나 심오한 이론인가 싶습니다. 이 현대 물리학으로의 전환점을 가져온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업적인 상대성 이론이 그 시간의 개념을 아주 고도로 추상화해서 시공간이라는 개념까지 확장시킨 이론인데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특허 심사관으로서 생활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20세기 초반인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시계 산업이 막 굉장히 발전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시계의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라고요. 여러 시계를 같은 시간으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주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허 추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깊은 고찰이 현실적인 이 특허 심사와도 맞물려 있었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역시나 천재들도 그 경험치와 시대상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라는 부분, 이 부분을 창조론과 연관지어서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준 아주 대단한 이론이거든요. 이 아인슈타인도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가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막 새로이 막 발전되던 시기였는데 여러 그 양자 물리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원자핵주의 전자들의 위치가 원자 핵이 있고 저희가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위치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이런 이론들이 막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전자들이 고정된 궤도가 아니고 단지 확률적인 분포를 가진다 이런 설명을 우리 아인슈타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자론적인 양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입자다, 전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인슈타인의 한계였습니다. 그 당시 학문 발전상 그 아인슈타인도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이론들이 다 사실로 밝혀지면서 우리 아인슈타인도 아주 머쓱했던 거예요. 천재라고 뭐든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후대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처럼 아인슈타인이 가끔 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해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그 신이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회 같은 곳의 인격신이 아니고 이 온 우주, 우리 우주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신, 조물주, 가시라고 했겠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상대성 이론을 해석을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나오는데 이 중력이라는 게 우리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 인간이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지구가 우리를 당기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속도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인력이라는 게 공간의 휘어짐을 말한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속도라는 것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속도라는 것도 이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일정한 속도로 가속을 하면 계속 속도를 늘리면 이 우리 지금 지구하고 같은 이런 중력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상의 운동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속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계속 가속을 할 거예요. 속도를 계속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운동, 원에서 운동을 하는 운동은 같은 속도로 돌긴 돌아도 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에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지구 중력과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중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구처럼. 이 과정은 아주 전적으로 과학적인 겁니다. 사실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해석하면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또 그 내부에서는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속도가 빨라지면 물체 자체가 질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 물체 내부의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 질량의 증가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게 되면 거의 무한대까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빛의 속도에 가까운 영역 안에서 속도를 더 증가시키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입자 단 하나도 빛의 속도까지 가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자 하나라도 질량을 가지기만 하면 얘를 빛의 속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이 무한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절대 속도는 이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km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은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기파들이 왜 이 우주의 절대 속도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냐면 이 입자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게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에 시간도 느려진다고 했잖아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이 내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느려지다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름이 0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입자는, 빛이라는 전자기파 입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질량이 제로이면서 초속 30만 km로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인 거예요. 우리 우주의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아주 극적이기도 하고요.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 천재가 모두 설명해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죠. 그것도 우리 아인슈타인은 실험하고 어떤 기계들을 사용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고 실험이라고 불리운 이 아인슈타인 오로지 머릿속, 두뇌 속에서 상상력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한 거예요. 그걸로 이 모든 걸 설명해냈다는 게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주 느린 속도, 즉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상의 속도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거시 우주의 설명이라던가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즉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 상대성 이론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에 상대성 이론으로 느려지는 그 시간값을 보정해주지 않으면 몇십 메타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비게이션에 데이터를 인공위성에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GPS 신호를 보내주는데 인공위성의 속도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동차 같은 속도보다 굉장히 빨라요. 초속 거의 1, 20km 정도 이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속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이 지연된 시간을 보정해 줘야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뉴턴 시대와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하는 인공위성 같은 이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또 대단히 정밀하게 측정할 만한 측정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뉴턴 역학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던 거예요. 오히려 뉴턴이 인류 역사상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후대에 과학과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루어질 그 결과물, 상대성 이론, 이 이론을 모르면서도 우리 일상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상대성 이론의 일부를 아주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뉴턴이. 그걸 또 우리 인류가 300여 년 가까이 아무 무리 없이 활용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뉴턴 역학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천재의 대명사로 불리우면서 시대를 앞선 삶을 살다간 이 두 천재,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 거인들의 업적과 역할에 우리 문명의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발판을 만들어진 두 천재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분들의 학문적인 업적과 또 인간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 신이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해내고 풀어낸 이 지적인 거인들, 그들의 삶과 생각들을 보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사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다는 건 일상생활의 영위하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지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충분한 행복감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TV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먹방, 이 먹방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소개될 만큼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먹는 걸 찍고 또 그걸 즐기면서 보는 뭐 그런 단어잖아요, 먹방. 저는 책방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다양하게 책을 읽는 모습들이나 또 책을 읽는 방법들, 아니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또 공감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이 독서라는 게 우리 일상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거창한 얘기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